221페이지 다우십 고배당주 전략. 밑에서부터 순서대로 S&P 500, 다우 30, 다우 10, 다우 핵심 10, S&P 핵심 10, S&P 10 순서로 이렇게 수익률이 높다. 배당 수익이 커질수록 투자자들의 투자 손실을 만회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짧아진다. 배당 수익률이 10%일 때 주가 하락이 40%라면 8.7년이 걸리고 5%면 16.3%가 걸린다. 16.3년이 걸린다. 배당 수익률이 하나도 없을 때 40% 주가 하락을 하면 77.6년이 걸린다. 한 주식이 5%의 배당 수익률과 50%의 주가 하락을 기록했다면 이 주식은 14.9년 안에 주가가 하락하지 않았을 때 수익률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그 이후에는 주가가 하락하지 않았을 때보다 50% 높은 수익률로 보답한다. 표 10-3 주가 회복 시 연수익률. 배당 수익률이 10%일 때 주가 하락이 10% 되면 배당 수익률이 10%일 때 주가 하락이 10%이면 주가 회복했을 때 연수익률이 11.11%가 된다. 하지만 이제 배당 수익률이 10%일 때 주가 하락률이 80%가 되면 주가 회복 시 연수익률이 50%가 된다. 시계상수, 우리가 장기 평균 실질 주식 수익률이라는 가장 중요한 통계치를 이 자료를 통해 얻을 수 있다. 이 수익률은 200년이 넘는 오랜 기간 동안 6.5%에서 7% 사이에 이르고 있다. 이는 구매력으로 평가되는 투자의 자산이 지난 2세기 동안 주식시장에서 매 10년 단위로 평균 2배가 되었음을 의미한다. (256페이지)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 채권을 넘어서는 주식의 프리미엄 수익률은 무엇 때문일까? 가장 기본적으로 증시 수익률은 고정 수입 자산의 단기적 안정성을 포기하고 주식 투자의 위험을 떠안는 투자자의 의지에 좌우된다. 그러한 위험이 아무런 대가가 없지는 않을 것이다. 투자자들은 속담에서 표현하는 내일 숲속에 있는 새 두 마리를 얻기 위해 오늘 손안에 있는 새 한 마리를 포기하는 위험을 무릅쓴 데 대해 보상을 받아야 한다. 주식이 공채와 같은 안전한 투자에 비해 더 얻는 여분의 수익을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이라 부른다. 지난 200여 년 동안 주식 리스크 프리미엄은 약 3%였다. 주식 수익률의 평균 회귀. 장기적으로 볼 때 주식의 수익률이 채권보다 더 높다는 사실에 반박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주식이 지닌 변동성 때문에 아직도 많은 이들이 주식을 꺼린다. 그러나 주식의 위험은 순전히 주식을 보유하는 기간에 달려있다. 그림 12-1을 살펴보자. 주식 누적 수익률에 따라 통계적 추세선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실질 주식 수익률이 추세선에 얼마나 가깝게 유지되고 있는지에 주목하자. 추세를 따르는 주식시장의 이러한 경향을 통계학자들은 주식 수익률의 평균 회귀라고 부른다. 평균 회귀는 단기적으로는 아주 변동이 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훨씬 더 안정적일 수 있는 변수를 나타낸다. 평균 회귀의 가장 좋은 예가 바로 평균 강우량이다. 평균 강우량은 날에 따라 상당히 변할 수 있지만 월 단위로 볼 때는 훨씬 더 안정적이다. 평균 회귀라는 개념은 투자자가 리스크를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그림 12-2를 살펴보자. 막대 그래프는 1802년부터 2003년까지 매 1년, 5년, 10년, 20년, 그리고 30년 주기에 걸쳐 주식, 채권, 재정증권의 평균 실질 수익률의 리스크를 보여준다.
단기적으로 보면 주식이 채권보다 위험하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보유기간이 15년에서 20년 사이로 늘어나면 검은색이 주식이고 중간께 채권, 오른쪽께 재정증권인데 리스크가 이제 해가 지날수록 주식의 리스크가 많이 감소하면서 10년째부터는 리스크가 비슷해지고 20년부터는 주식의 리스크가 더 낮아진다. 보유기간이 15년에서 20년 사이로 늘어나면 주식의 리스크는 고정 수입 자산보다 줄어든다. 그리고 20년을 넘게 되면 주식의 리스크는 채권이나 재정증권의 3분의 1 이하로 줄어든다. 보유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평균 주식 수익률의 리스크는 고정 수입 자산 수익률보다 빠르게 거의 2배나 줄어든다. 이렇듯 놀라운 결과는 인플레이션 비율의 안정성에서 비롯된다. 인플레이션은 실질 주식 수익률보다 실질 채권 수익률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채권은 상품이나 구매력이 아니라 현금을 지불하겠다는 약속이다. 최근에 들어서 미 재무부는 인플레이션이 작용할 때 채권 수익률을 조정하는 물가 연동 채권을 발행했지만 이 채권은 고정 수입 시장의 일부를 구성할 뿐이다. 반면에 주식은 자산, 기계, 공장과 아이디어와 같은 실물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들 자산의 가치는 인플레이션과 함께 상승한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주식은 실현된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흡수하는 반면 채권은 속성상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을 자산 수익률의 행태를 통해 확실히 알 수 있다. 이러한 예를 통해 우리는 주식은 수익률이 우수하고 장기 리스크가 작기 때문에 긴 수평적 포트폴리오의 초석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확신하게 된다. 채권은 주식시장의 단기적 변동성을 피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수익률이 훨씬 낮다. 또한 채권은 가격 차원에서 장기적 변화를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화폐 경제에 내재된 인플레이션의 위험을 차단하지 못한다. 266페이지 고령화 물결을 투자자가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고령화 물결의 영향은 어마어마하다. 고령화의 가장 가시적인 반향은 공공연금 기금에서 느껴질 것이다. 몇 년 전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고령자들을 위한 사회보장과 의료보험 제도를 만들었다. 앞으로 10년 안에 베이비붐 세대들은 이러한 정부 제도에 유례없이 엄청난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만큼이나 재정난에 허덕이는 대부분의 유럽 국가와 일본은 형편이 더 나쁜 상황으로 더 큰 연금 채무를 안고 있다. 점점 다가오고 있는 이런 수요와 공급의 문제는 월스트리트에서 떠들던 옛 이야기를 떠올리게 한다. 한 중개인이 고객에게 수익 전망이 유망한 소형 투기 종목 주를 구매할 것을 권유했다. 투자자는 줄곧 오르는 가격으로 주식을 구매해 수천 주에 이르는 주식을 축적한다. 그는 스스로 무척이나 뿌듯해하며 어느 날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모든 주식을 매각하라고 지시한다. 중개인은 되묻는다. 판다고요? 누구에게요? 그 주식을 구매해온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고요. 어쩌면 향후 몇 년 안에 베이비붐 세대들은 판다고요? 누구에게요? 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될 수도 있다. 이 세대들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인내심 있게 축적해온 수십조 달러 규모의 자산을 살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 것인가? 지난 반세기 동안 정치, 패션, 미디어를 좌지우지해온 그 세대가 바로 경제를 금융자산의 혼돈 속으로 빠뜨리려고 위협하는 인구 파동의 핵심인 것이다. 따라서 고령화 물결은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뿐만 아니라 전 인구의 경제적 복지에 재난을 일으킬 수 있다. 노인들의 사회 그 불안한 미래와 점점 비어가는 우리 사회의 저자인 피터스는 여러 해 동안 경고를 거듭해왔다. 그는 커다란 빙산이 우리 앞에 꼼짝없이 놓여있다. 바로 세계적 고령화이다. 그리고 그것은 세계 강대국을 파산시킬 수 있을 만큼 위협적이다 라고 지적했다. 피터스는 선진국들이 약 35조 달러의 연금 적자를 안고 있으며 의료보험 채무는 적어도 이것의 2배에 이른다고 평가한다. 그는 옛 퀴즈쇼 식으로 말하자면 이는 세계적인 이슈 가운데 적어도 64조 달러가 걸린 문제인 셈이라고 말한다. 또한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개인의 생활 수준은 현재 상태에 머물러 있거나 아니면 오히려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한다. 베이비붐 세대가 지니고 있는 주식과 채권으로 구성된 상당한 양의 포트폴리오를
그들이 구매했던 가격으로 흡수할 만큼 충분한 재산을 가진 X세대,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에 태어난 세대들은 그다지 많지 않다. 구매자 부족으로 인해 자산 가치는 하락할 것이며 그것도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다. 미국의 첫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세뮤얼스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입증했다. 사회보장의 장점은 모험 통계상 불합리하다는 점이다. 퇴직 연령에 도달한 사람 모두에게 자신이 지불한 것보다 훨씬 많은 혜택을 제공한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점차로 인구가 늘고 있는 노인들보다 더 많은 수의 젊은이들이 항상 있다는 것이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실질 소득이 매년 3%씩 증가하면서 어떤 기간의 연금 혜택이 근거하는 과표는 지금 퇴직한 세대가 과거에 납입한 세금보다 훨씬 더 크다는 사실이다. 성장하고 있는 국가가 역사상 윤례없는 대규모 폰지형 사기 조직이 된 셈이다. 폰지형 사기에 대한 세뮤얼슨의 언급은 환상적인 수익을 약속하는 투자 계획을 제안해 나중에 투자한 사람의 돈으로 앞서 투자한 사람에게 배당을 지급했던 이탈리아 이민자 찰스 폰지의 사기극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기가 발각되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돈을 되돌려 줄 것을 요구했고 그 계획은 무산되었다. 그러나 사회보장은 인구와 수입이 증가하는 한 지속 가능한 합법적 폰지형 사기이다. 그 경우 혜택으로 지급되는 돈보다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돈이 항상 더 많을 것이다. 그러나 인구와 수입이 증가하지 않으면 그때는 게임도 끝나고 만다. 고령화 시대의 투자 전략. 고령화 물결이 본격화되면 자산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을 살펴보았다. 283페이지. 퇴직자들의 상품 수요는 늘어나는 한편 이를 생산할 수 있는 근로자의 수는 감소하므로 상품 수요가 공급을 초과함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것이다. 이로 인해 고정 달러 이자표로 지불하는 전통적인 채권과 원금은 투자 가치가 매우 형편없이 떨어질 것이다. 주식도 상황이 그다지 좋다고는 볼 수 없다. 가격 상승에 따라 기업의 수입도 증가해 주식이 채권보다 인플레이션에 더 강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부족은 기업의 수입을 감소시키고 주식 자산에 대한 수익률을 낮추면서 임금에 대한 압력을 증가시킬 것이다. 그렇다면 투자금은 금, 은 그리고 아마도 천연자원과 같은 인플레이션 방지책으로 한 발 물러서야 할까? 답은 한마디로 아니오이다. 앞장에서 지적했듯이 귀금속은 투자에게 장기적 실질 수익률을 제공하지 못한다. 천연자원 부문 기업들이 더 유리한 상황은 아닌 것이다. 토지와 에너지 보존의 가치는 물가 상승률을 따라갈 수도 있다. 하지만 자본 수익률과 관련해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수익률이 떨어질 수도 있다. 부동산에 대한 수익률은 오히려 인구의 고령화로 인해 수요가 축소됨에 따라 더 악화될 것이다. 고령화 물결이 본격화되면 최고의 투자는 미 연방 인플레이션 방어 채권, 즉 팁스가 될 것이다. 1997년 미국에서 처음 선보인 이 유가증권은 가격의 어떠한 변동에 대해서도 자동적으로 보정된 고정이자와 원금을 지급한다. 341페이지 2004년 세계 주식가치의 분포. 북아메리카 54.9%, 미국 52%, 유럽 27.8%, 영국 10%, 기타 선진 유럽 11%, 일본 9%, 한국 0.9%, 중국 0.4%, 기타 신흥시장 1.9%. 322페이지. 개발도상국의 근로자와 투자자들이 노령화 시대에 자산을 구매할 것이다. 무역적자와 서구 기업 인수 일장에서 향후 50년 동안 선진국이 맞닥뜨리게 될 근본적인 문제를 제시했다. 퇴직자들에게 필요한 상품을 누가 생산할 것인가, 그리고 퇴직기간 동안 그들이 매각하는 자산을 누가 구매할 것인가. 우리는 이번 장에서 그 해답을 찾았다. 개발도상국의 근로자와 투자자들이 바로 그들이다. 고령 인구는 자신들에게 필요한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도상국에서 수입하고 개발도상국 투자자들에게 자신들의 주식과 채권을 매각함으로써 그 구매 자금을 충당할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유형은 미국과 나머지 선진국가 모두에게 무역 적자를 증가시킬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적자를 꼭 우려할 필요는 없다. 이는 다른 49개 주에서 무역 적자를 내고 있는 플로리다주의 경우와 별반 다르지 않은 것이다. 그것은 고령화 위기에 대한 글로벌 해법의 일부분인 자산과 상품의 국제적 교환에 따른 불가피한 결과이다. 개발도상국이 세계의 생산 대부분을 담당함에 따라
결국 미국, 유럽, 일본 내 자산 대부분은 개발도상국의 투자자들에게 넘어가게 될 것이다. 금세기 중반까지 이들 젊은 국가의 중국인, 인도인 그리고 다른 투자자들이 대부분 거대 글로벌 기업의 다수 지분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소유면에서 이러한 전례 없는 이동은 이미 시작되었다. 2004년 미국 기업 LTB 코퍼레이션과 베들레헴 스틸의 자산을 인수함으로써 가족 사업을 세계에서 가장 큰 철강 제조업체로 변모시킨 인도 태생 억만장자 락시미 미탈의 경우를 생각해보자. 또한 최근에 GE 메디컬 시스템의 IT 업종뿐 아니라 미국 컨설팅 회사를 인수한 인도 IT 서비스 회사 위프로도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2000년에는 인도 기업 타타T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차 제조 회사인 고배당 전략이 그렇게 효과가 있었던 중요한 이유는 바로 투자 수익의 기본 원칙 때문이다. 3장에서 논의했던 이 원칙은 주식 수익률이 수익률 증가 자체가 아니라 기대치와 비례한 증가율을 기초로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대부분의 주식의 경우 투자자들은 수익률 증가율의 일시적 하락에 대해 지나치게 비관적이 되어 결국 가치 평가를 너무 낮게 하게 되고 이에 따라 평균보다 높은 수익률이 발생한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주식은 낮은 가치 평가로 인해 오히려 더 높은 이익 배당금을 유발하고 투자자들은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더 많은 주식을 사모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10장에서 기술한 수익률 가속 페달은 이러한 주식의 마술처럼 작용한다. 배당 전략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미국 이외의 나라에서도 찾을 수 있다. 낙관론자의 승리의 저자인 딤슨 마시 스톤턴은 미국에서 가장 높은 배당금을 산출한 주식이 가장 낮은 배당을 한 주식보다 높은 실적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 차이는 상당해서 지난 103년 동안 연 3%에 이른다. 나는 앞으로 연구를 통해 고배당주들이 종합주가지수 대비 초과 수익을 올린 사례를 다른 나라에서도 발견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2004년 다우 전략 기업 SBC 커뮤니케이션, 알트리아, AT&T, GM, JP모건, 머크 듀폰, 시티그룹, 제너럴 일렉트릭, 엑슨모빌, 인터내셔널 페이퍼. S&P 전략 2004년 SBC, 알트리아, 버라이즌, 브리스톨, GM, JP모건, 워싱턴 뮤추얼, 쉐브론 텍사코, 벨사우스 쉐링, 다우케미칼. 2004년 9월 시장가치에 의거한 가장 큰 비미국계 기업 20위권 순위. 브리스톨 페트롤리엄, 영국, HSBC 홀딩스 영국, 보더폰 그룹 영국, 토탈 프랑스, 글락소스 미스클라인 영국, 노바티스 스위스, 로열더치 페트롤리엄 네덜란드, 도요타 일본, 네슬레 스위스, UBS 스위스, 아스트라제네카 영국, 텔레포니카 스페인, 바클레이스 영국, 지멘스 독일, 노키아 핀란드, BNP 파리바 프랑스, 방코 스페인, 삼성전자 한국, 방코 빌라오 스페인, 캐논 일본. 미국계 기업 가운데 가장 큰 20개사의 목록이다. 글로벌 기업에 투자하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S&P 글로벌 100 상장지수 펀드 IOO를 매수하는 것이다. 이는 100개의 다국적 기업의 수익 성과를 그대로 나타낸다. 이러한 지수에는 사업이 사실상 글로벌하며 세계의 다른 많은 나라에서 영업수익을 상당 부분 이끌어내는 대형주가 선정된다. 현재 이 펀드의 연수 수료는 0.4%이다. 또 다른 글로벌 지수는 가장 큰 다국적 기업 50개사의 자본 총액 중심 지수인 다우존스 글로벌 타이탄 50 지수이다. 2004년 이 목록에는 중국이나 인도에 본사를 둔 어떤 기업도 아직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러나 중국 기업 허치슨 완포와 항생뱅크, 차이나 페트롤리엄과 인도 기업이 이러한 글로벌 거대 기업에 합류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다. 해외 주식, 특히 개발도상국의 주식을 매수할 때 성장의 함정을 피하는 것도 중요하다. 실제 가격은 간과한 채
빠르게 성장하는 외형만 보고 기업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기업이 아무리 빠르게 성장한다 하더라도 가치 평가에는 한계가 있다. 기업의 질과 기업의 핵심 경쟁력 내에서 제품을 확장하는 책임 있는 행동이야말로 투자자들의 성공을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표 17-4는 이 책에서 논의하는 가치평가 전략을 보기 쉽게 요약하고 있다. 세 가지 전략은 우리가 사장에서 기술한 에너지, 의료, 필수 소비재 산업과 연계된 글로벌 업종형 펀드에 대한 투자에 기초한다. 3장에서 소개된 이러한 전략들 중 하나는 S&P 500 지수 가운데 주가 수익 비율이 최저 20%인 주식을 선정하고 매년 재조정하는 것이다. 즉, 퍼가 낮은 주식을 선정하는 것이다. 또 다른 전략은 내가 황금 기업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초창기 S&P 500 중에서 최고 실적 생존주를 선정한다. 또한 워렌 버핏과 관련해 그의 파트너십 펀드와 버크셔 해서웨이의 성과를 요약 설명하고 있다. 가치평가 전략 표 17-4 1957년부터 2003년까지 전략 버핏 버크셔 원금 $1000의 누적액과 연수익률, 위험 수익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그 다음에 전략 최고 실적주, 그리고 전략 최저 주가 수익 비율주, 의료 전략, 필수 소비재 전략, 에너지 전략, S&P 500 지수 전략이 있다. S&P 500의 석유 업종은 S&P 500이 생겨난 이래 12.45%라는 역사적인 수익률을 기록해왔다. 이는 전체 지수보다 1% 이상 높은 수치이다. 석유 업종의 주식은 또한 기타 다른 경제 업종과는 상관성이 가장 작다. 이는 석유주를 해지로 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석유 가격이 상승하면 특히 석유를 수입하는 미국과 같은 나라의 경우 경제 성장에 해를 입지만 대량으로 석유를 비축하고 있는 석유업자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에너지 업종 수익률의 순환적 형태는 투자자들에게 가치 있는 분산 투자 수단이다. 엑슨모빌과 쉐브론, 텍사코와 같은 미국계 대기업에 더하여 국제 업종에는 BP, 토탈, 네덜란드의 로열더치 페트롤리엄과 쉘 트레이딩, 이탈리아의 E&I 등이 포함된다. 의료와 필수 소비재 지난 50년에 걸쳐 최고의 실적을 보인 두 가지 업종은 의료와 필수 소비재이다. 각기 13.76%와 13.36%를 기록하며 연 2% 이상 S&P 500 지수를 상회한다. 나는 최고 실적주의 90%가 이 업종에서 나고 있음을 3장에서 이미 보여준 바 있다. 많은 이들은 문화의 동질화에 대해 우려한다. 하지만 업무나 여가를 위한 해외여행이 붐을 이룸에 따라 사람마다 독특함과 친밀함이라는 상반된 두 가지를 모두 추구한다. 구찌 가방과 벤츠 자동차를 사는 바로 그 사람이 자기네 나라만의 독특한 역사와 문화를 외국 여행객들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다. 브랜드 업체들이 생명으로 하고 있는 명성과 신뢰라는 이 두 가지 요소가 개발도상국에 의해서도 높은 자긍심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러한 추세나 분명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많은 브랜드 기업들의 본사가 미국에 있지만 조니워커, 시그램, 기네스 등 주류를 제조하는 영국의 디아지오와 스위스의 네슬레는 두드러진 모습을 보인다. 확실히 의료 산업은 도전을 맞고 있다. 신약의 개발비가 치솟고 소송 위협이 산재하며 일반 상품의 가격 압력이 여전히 거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의 고령화는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의약품, 병원, 그리고 요양소와 같은 의료 부분의 미래 수요를 보장할 것이다. 더욱이 고령화 과정을 완화시키는 의료품의 확산이 더 거세질 태세이다. 미국